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상관리, 연부조직 손상과 창상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도 역시 이어서 창상관리인데, 이제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임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레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드레싱 제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알맞는 드레싱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드레싱의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목법도 있겠고,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부목들이 있죠. 스플린트 적용하는 방법. 특히나 이제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더욱 더 이런 스프린트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레싱도 상처 치유가 상당히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리페어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력도 낮기 때문에 더 꼼꼼히 드레싱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전문 응급처치약 비대면 강의 13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학습 목적은 일단 인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드레싱, 그리고 부목 고정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이를 시행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학습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 전 단계에서 이런 세균 감염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 그리고 소독약품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있고, 드레싱 상품들도 있고, 또 특히나 화상 환자들에게 우리가 적용하는 뭐 뻔실드라든가 뻔프리, 그리고 이제 구급차 내에 들어있는 또 그런 화상 시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붕대라든가 거즈, 그리고 여러 가지 드레싱 약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드레싱 살펴볼게요. 드레싱은 이제 일단은 상처 난 부분을 우리가 옷을 입힌다라는 뜻이겠죠. 드레싱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열린 상처, 오픈 운두는 반드시 폐쇄성 드레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학부 시간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떤 상처든 간에 병원 전 단계에서는 드라이 드레싱, 그러니까 마른 꺼지를 사용한 멸균 드레싱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대부분의 응급구조학과 교재라든가 또는 뭐 간호학과 교재에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요 그 잘못된 관습이에요. 어떤 상처든 간에 열려 있는 상처는 적절한 습윤 환경, 그러니까 이제 이 웹드레싱이 기본 원칙입니다. 웹드레싱 항상 스키를 머물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멸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그 감염 소스를 없앨 수 있도록 세척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 습윤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지만이 운두 힐링이라든가 운두 리페어 면에서 훨씬 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저널을 통해서 이미 소개가 되었고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선생님도 찾아보니까. 그런데 아주 한 100년 전부터 쓰던 그런 그 오래된, 그리고 근거도 많이 없는 그런 이렇게 마른 드레싱 이 방법이 아직도 책에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마른 드레싱보다는 수분 드레싱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상처는 이제 급성, 어큐트한 운두가 있을 거고, 좀 오래된 크로닉한 운두,
예를 들어서 이제 급성 상태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당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브레이션, 우리가 이제 찰과상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우리가 스크래치라고도 하는데요. 스크래치도 사실은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 흔히 그냥 스크래칭 운도 하는데, 찰과상은 이제 어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라서레이션, 열상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인시전 운두,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어벌전 운두, 그리고 크러싱 운두, 뭐 이런 이제 다친 지 얼마 안 된 그런 어큐트한 상처가 있을 것 같고, 또 크로닉한 운두도 있겠죠. 이제 뭐 당뇨 환자들의 DM풋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속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소아 환자들, 욕창도 이제 그레이드가 있는데, 정말로 심한 분들은 어때요? 뭐 전층 다 이렇게 소아가 와가지고, 보통 우리가 에피더미스라든가 더미스까지는 욕창이 흔히 있는데, 이제 머슬이라든가 본까지 계속 썩어 들어가는 그런 욕창도 많이 있죠. 그래서 또는 이제 뭐 버거시 병이라든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니컬 운두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운두의 깊이에 따라서 부분층과 전층, 이렇게 상처로 우리가 운두로 나눠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당연히 피부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다 알고 계시죠. 맨 위에가 이제 우리 표피라고 해서 에피더미스가 있고, 이렇게 표피죠, 표피. 그리고 더미스, 진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서브큐타니우스 티슈, 그래가지고 피하 지방이라든가 피하 조직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머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리가먼트라든가 텐던, 그리고 봉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분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에피더미스라든가 더미스 정도, 그리고 전층이라는 것은 이제 이 페이샤 밑으로, 페이샤라는 것은 이제 근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막 밑으로 우리가 근육과 더 깊숙한 뼈까지 손상이 있는 상처를 우리가 전층,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있을 수는 없고 전체 다 손상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치유와 2차적인 치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운두는 이제 플랩 됐죠. 이렇게 좀 뜯겨져 나갔네, 상처가. 그래서 단순히 찢어지기만 했으면 우리가 흔히 라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상처면 사실 라서레이션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이 정도는 이제 어벌전이라고 좀 봐야, 어벌전 플랩 운두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이쪽 부위가 뜯겨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적으로, 지금 이쪽에 아마 DM 환자 같은데, DM 푸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머슬도 다 보이고 있고, 이쪽도 상당히 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굉장히 많은 퍼스, 이렇게 고름도 많이 차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급성 상처와 만성 상처는 여러분 당연히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부분층과 전층 깊이에 따라서 이제 운두가 있습니다. 부분층은 말 그대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더미스와 더미스까지만 어때요? 상처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표피하고 진피의 일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 화상 환자들도, 이제 우리가 이 뻔 환자들도 사실은 부분층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피층 해가지고 1도, 부분층 2도 화상, 전층 3도 화상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표피만 타는 이 화상을 입은 경우는 1도, 그리고 수포가 생기고 더미스까지 이 화상이 진행된 상태를 2도 화상, 그리고 서브큐타니스 뿐만 아니라 머슬까지 먹은 상태를 우리가 전층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4도 화상까지도 전문
화상 전문병에서 사도 화상까지도 말을 하는데, 사도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봄까지 뼈까지 화상을 입은 경우를 우리가 사도 화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표피와 진피까지를 우리가 부분층, 그리고 그 아래쪽을 다 먹었을 때, 위에서 다리까지 다 먹었을 때 전층 손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1차 치유와 2차 치유는 우리가 프라이머리하게 뭔가 이렇게 운두 리페어를 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하죠. 봉합 수술하고, 봉합 수술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신체 부위마다 이 스티치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봉합살을 제거하는 시기가 조금씩 틀리긴 한데, 보통 이런 바디 같은 데는 한 2주 정도 걸리죠. 그리고 페이스 쪽이라든가 이렇게 피부가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되는 곳은 뭐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 얼굴 쪽은 그리고 스칼프라든가 이런 데는 한 일주일, 7일, 그리고 나머지 바디 쪽은 보통 10에서 14일 정도를 우리가 1차 치유 기간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봉합살을 제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도 좀 더 지연될 수가 있고, 그때그때 또 환자의 어떤 언더라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2차 치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직 내에서 어떤 면역이라든가 면역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섬유소에 의해서,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혈액이 잘 서플레이가 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어떤 치유 작용에 의해서 이제 2차 치유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형수술 같은 것을 이제 다시 1차 최대한 이쁘게 미간 쪽으로 잘 꼬매더라도, 봉합을 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서 팔로업을 또 해보고, 그리고 그 어떤 니들 자국이라든가 스카들이 좀 남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형수술 통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약제들이 또 좋은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이제 상처 치유의 단계라고 합니다. 상처 치유의 단계. 그래서 염증기가 있고, 염증기. 그리고 증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조기라고 해요, 개조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라메이토리 페이지, 그래가지고 염증기는 보통 0에서 4일, 길게는 한 6일 정도 봅니다. 6일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증식기는 우리가 이제 프로리페어라이티브 페이지, 그래가지고 보통 4일에서 2주 보죠. 4일에서 2주. 그리고 리모델링 페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조기는 보통 한 달까지를 봅니다. 한 달까지를 본다. 그래서 염증기, 증식기, 그리고 개조기.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 스티치 아웃을 할 때는 이 염증기가 지나고 증식기가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신체 부위별로 조금씩 틀려요. 증식기가 빨리 온 부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증식기가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봉합살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우리 몸 같은 바디는 좀 느리기 때문에 한 14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봉합살을 제거해주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증식기입니다. 증식기. 자, 자, 다시 한번 드레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드레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우리가 드레스라고 하잖아요. 드레스. 그래서 드레싱이라는 것은 치유를 위해서 옷을 입는 행위예요. 상처를 덮는 행위. 이걸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하고요. 이제 목적이 이제 운도 힐링이죠. 치유예요, 치유. 그리고 이 상처를 보호하는 의료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드레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일단 열린 상처를 폐쇄적으로 덮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습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덮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면 외부로부터 이제 오염원들이 좀 들어간 걸 막아주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상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치유 반응들이 나오고 염증 반응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기가 항상 생기는 염증기에는 고름도 차고 찰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삼출물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그런 삼출물들을 또 잘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성분들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증식기에, 쉽게 말해서 염증기에 사용돼야 되는 어떤 드레싱 폼들이 있을 거고, 드레싱 어떤 그 상용화된 제품들, 그리고 증식기에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또 나눠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것은 상품이니까, 드레싱용으로 나온 상품이니까 막 무조건 막 갖다 대고 그러면 사실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또 상처를 가장 많이 보는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전통적인 원칙이 좀 변화돼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근데 이런 것들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병원 전 단계에서 항상 어, 마른 드레싱을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다. 반드시 만약에 상처가 막 젖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삼출물들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말려줄 필요는 있겠지만 말라있는 상처는 항상 적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원칙은 이 수분한 환경을 유지해 준다. 수분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염증기를 지나서 증식기에 접어들게 되면 상처 힐링이 되면서 이제 딱지가 생겨요. 딱지. 스카가 생기죠. 그 딱지가 딱 생기고 나면 이제 어때요? 가피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 드레싱이 되겠지만, 딱지가 생기고 나서 이 딱지가 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힐링에 있어서 미간 쪽으로 또 사실은 어때요? 딱지가 생기면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딱지가 빨리 생겨야 상처가 낫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옛날 방식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딱지가 생기지 않게 수분 환경을 조성하면서 딱지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면서 증식기를 지나가고 개조기에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분 환경을 계속 조성해주고 딱지 역할을 어떤 제품으로 대신해주면서 딱지가 스카가 생기지 않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훨씬 차후에 이제 흉터가 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운두가 이렇게 힐링되는 시간도 더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드레싱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첫 번째는 상처를 보호해 주겠죠. 운두를 보호해 줍니다. 일단 쿠션 제공들을 하죠. 어떤 꺼즈가 됐건 패드가 됐건 여러 가지 어떤 폼이 됐건 상처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싱을 하고 이제 압박 드레싱을 하게 되면 지혈 효과도 있겠죠. 어큐트한 상처에서는 이제 블리딩이 있기 때문에 지혈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제품들은 통증을 감소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뻔환자들, 우리가 뻔실드라고 하는 하이드로겔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스폰지처럼 생긴 부드러운 그런 드레싱 제품을 사용을 하죠. 그 뻔실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일단은 뜨거운 화기를 좀 이렇게 차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쿨링 해주는 역할이, 첫 번째는 쿨링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의 그 쿨링이 되면 당연히 통증도 좀 가라앉겠죠. 통증도 좀 가라앉겠지만 그 제품 자체가 약간의 진통 작용이 있어요. 보통 프로케인 아마이드 계열, 우리 리도케인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제품을 붙이면 진정이 좀 됩니다. 진정이 되고 진정도 되죠. 진정. 여기는 이제 우리가 차게 쿨링 시켜주고, 세 번째는 제품 자체가 약간의 그 안티바이오틱 성분도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생 효과도 좀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상품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수분 유지를 해주겠죠. 수분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 바로 드레싱의 기능이다. 수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덮어주는 거죠. 그런데 마른 꺼지만 딱 달라붙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드레싱이 아니다. 그리고 압박이라든가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부종이라든가 혈종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처가 또 벌어짐을 또 예방하는 여러 가지 드레싱 기능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작은 상처들은 이런 실로 이렇게 슈처를 하지 않고요. 스킨 본드가 있어요. 스킨 본드로만 이렇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거기에 테이핑, 상처가 있으면 테이핑을 통해서 상처의 벌어짐을 예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드레싱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상처의 치유를 촉진하는 기능, 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치유를 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듀오돈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메디폼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드레싱의 기능까지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노인응급처치학 비대면 13주차 2교시 창상 드레싱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드레싱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드레싱을 하기 전에 가장 또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드레싱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운드 이리게이션, 상처 세척하는 거. 상처 세척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상처 세척하기가 좀 환경적으로 좀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병원 전 단계에서 상처 세척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흐르는 물로 이렇게 붓죠. 생리식염수를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붓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냥 물만 쓰는 거고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상처 세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저를 줘야 돼요. 압력을 좀 주면서 줘야 되는데, 병원 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셀라인을 어때요? 이렇게 셀라인 수액 줄에다가 이렇게 3W를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실린지 있죠. 실린지 보통 50cc 실린지 아시죠? 큰 실린지.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렉탈 실린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벌브 실린지라고 하는데 주둥이 큰 거 있죠. 바세린 아니 그 뭐야 그 에네마 할 때 쓰는 실린지 있잖아요. 그런 실린지는 안 됩니다. 그런 실린지는 안 되고 좋은 방법은 이 50cc 실린지에다가 니들을 끼울 수 있어요. 니들은 한 19게이지 정도. 19게이지 니들. 19게이지 니들이면 보통 이 20cc나 20cc 정도 되는 실린지에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 좀 굵은 바늘이죠. 19게이지면 이 바늘을 연결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3를 연결해가지고 쭉 물을 뽑아내고 다시 돌려가지고 상처에 쫙 쏴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압력이 좀 필요하고, 보통 우리가 7에서 8 PSI라고 합니다. 압력의 단위인데요. 이 정도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정도 압력을 만들려면 50cc 실린지에 19게이지 니드를 연결해 가지고 쭉 쏴주면 어때요? 좀 압력이 생기겠죠. 그걸로 상체를 쭉 이리게이션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1cm당 50cc랑 100cc 정도, 1cm당 100cc 정도, 상처가 한 10cm 된다 그러면 어때요? 한 1리터 정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말 더티한 온도 있죠. 더티한 온도. 엄청 그 오픈 됐는데 거기에 뭐 쇠꼬챙이 같은 것들이 뭐 한번 밖에다 나왔다던가 여러 가지 이물질들 막 분변이 묻었다거나, 또는 뭐 교상을 당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에 물렸다거나, 또는 사람 이빨도 굉장히 세균이 많죠. 사람이 물었다거나, 휴먼 바이트, 도우 바이트,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세척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장비들도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압력이 적어도 7에서 8 psi 정도 될 수 있는 압력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한 사람이 어시스트로 옆에서 이렇게 물을 빼서 건네주고, 또 다 쓴 것은 잡아서 다시 또 빼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지 혼자서도 하다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상처 세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리게이션. 자, 이번에는 이제 드레싱을 하기 전에 먼저 소독을 해야겠죠.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 소독제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빨간 약이라고 하는 포비돈 요오드 있죠. 포비돈 요오드. 우리가 포타딘이라도 부르죠. 포타딘이. 그 다음에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알코올, 그리고 H2O2라고 하는 이 과산화수소. 이제 알코올하고 과산화수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코튼볼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어떨 때는 오픈 온도에 알코올을 다 이렇게 써버리면 환자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 아파요.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사 맞은 팔에 알코올 좀 되면 따끔하죠. 근데 상처가 나 있는데 거기 알코올 닿아봐요. 쇼크가 옵니다. 쇼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과산화수소를 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한번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오드도 있고요. 요오드. 포비돈 요오드하고 좀 틀려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쓰고 있는 이 클로르헥시딘 또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릭이라고 하는 이제 붕산도 있어. 붕산, 보릭. 우리가 흔히 상처에 가장 이 어떤 저항이 좀 적고 통증도 덜 유발시킨다 그래서 예전에 보릭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히 눈 같은 데 상처 나면 이렇게 닦아주고, 또 가산화수소라든가 포비돈 용액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삼출액이 막 흘러나오거나 거품이 생기면 또 닦아주고 할 때 이 붕산이 묻은 거즈, 보릭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어때요? 안 써요. 자, 이 붕산 자체가 어느 정도 살균 효과는 있지만 세포막을 쉴드를 쳐버린다고 합니다. 쉴드. 그래가지고 가둬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떤 물질들이 전달된다거나 또 안에 있는 애들이 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흔히 우리가 보릭 주세요 말은 하지만 그 보릭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생리식염수가 묻은, PS가 묻은 꺼지예요. 꺼지. 생리식염수를 적신 꺼지다, 솜 꺼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포비돈 요오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포비돈 요오드. 우리가 흔히
포타딘이라고, 포타딘. 일회용으로 나와 있고, 또 병원이라든가 응급실에서는 일회용보다는 어때요? 즉석에서 이제 예전에는 그 코튼볼에 포비돈 요오드 그 대용량 포비돈 요오드 한 1리터짜리 이렇게 부어가지고 믹스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소독통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다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회용으로 다 포장돼서 나옵니다. 포비돈 요오드의 특징은 일단 이 소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그래서 일단 빨간 약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도포를 하게 되면 도포를 하자마자 뭔가를 시술을 하면 안 돼요. 포비돈 요오드는 어때요?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요. 보통 우리가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지나야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뭐 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1 내지 2분 정도가 지나야지 그 소독 효과가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분 지나면 어때요? 도포와 포비돈 용액이 어느 정도 마르겠죠. 말라서 이렇게 빨갛게 처음에는 액체로 있다가 딱 마르게 되죠.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또 생각 중에 하나가 포타딘, 포비돈 요오드는 마르고 나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보통 1 내지 2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때 뭐 마를 수도 있고 안 마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 또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9 내지 12% 정도의 살균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9 내지 12%는 뭐냐면 이제 요오드제를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요오드 있어, 요오드. 이 요오드는 피부 자국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1차 소독제로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요오드는. 그래서 이 요오드 용액이 한 10% 정도, 9 내지 12% 정도 있으면서 희석된 게 바로 이 포비돈 요오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비돈 요오드는 피부라든가 점막을 자극하진 않아요.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극이 아주 적다. 그리고 어떤 그 포비돈은 망과 같이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저분자량의 요오드를 붙잡아서 기화를 막아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0.001% 정도를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질세정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 내부의 어떤 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이 질 내부의 면역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라든가 살균, 질 내의 어떤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 포비돈 요오드를 희석을 많이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결핵균이라든가 이런 모든 감염에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피부나 점막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단 어때요? 심한 화상이나 너무 큰 상처에게 적용할 때 이게 이제 그래도 요오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큰 화상이나 이럴 때는 포비돈 용액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라든가 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환자는 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신생아 탯줄에도 소독에도 이 신생아 탯줄 소독에는 부적절합니다. 신생아 탯줄 소독에는 좀 부적절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피부에 바르고 나서 몇 분간 유지 후에
피부 자극 방지 위에 이제 닦아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말라야 소독 효과가 있다. 이거는 뭐 어디 문헌에도 없고요. 단지 피부에 바르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옥도전기라고 들어봤나요? 옥도전기 또는 아까젠기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옥도전기 또는 아까젠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본식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 포비돈 요오드를 그렇게 표현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우리가 보통 알코올은 에틸알코올, 그리고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거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에틸알코올은 20에서 70% 정도 범위에서 세균에 대한 살균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에틸알코올보다 살균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지방 융해 작용도 있고, 그리고 이 에틸알코올은 보통 20에서 7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소독제로 사용을 하게 되죠. 효과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IV 같은 거 하기 전에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피부에 그러니까 이것은 오픈 운두에 사용하는 약제가 아니고 클로즈 운두. 그러죠. 환부에 직접 닿으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드레싱 할 때나 어떤 뭐 봉합술 같은 거 할 때 알코올과 가산화수소를 혼동해서 이렇게 섞어줘 주게 되면 열려있는 상처를 알코올로 소독하면 환자가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람 음성이라든가 그람 양성 세균에 모두 다 작용을 하고요. 그런데 바이러스라든가 곰팡이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단점은 빨리 작용하지만 지속 효과가 좀 짧다. 그리고 피부에 이제 우리가 피부 소독할 때 사용하잖아요. 뭔가를 닦아내고 소독한 다음에 깨끗이 만들어서 그 부분을 시술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IV를 잡는다거나 뭐 캐스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뭐 인시전을 가한다거나 할 때. 그래서 그런데 이런 블러드라든가 흙 등이 이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 또 상처에 바르게 되면 통증이 엄청나게 유발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피부를 순식간에 마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 상처에는 절대 알코올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이제 과산화수소. 우리가 H2O2라고도 하죠. 과산화수소. 어때요? 여러분들 과산화수소 사용해보면 아시다시피 열린 상처에 사용을 하죠.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막 거품이 막 일어나죠. 이게 이제 바로 이 혈액이라든가 조직액하고 만나게 되면 이 가산화수소 분해 효소와 반응을 해서 우리가 카탈레이즈라고 합니다.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거품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소독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품이 막 난다는 것은 거기에서 활성산소를 배출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과산화수소는 그러니까 거품이 나야지 이 효과가 있는 거니까 열려있는 상처에 발라야지 혈액도 묻고 조직액도 묻겠죠. 그런데 알코올처럼 뭔가 주사를 놓기 위해서 멀쩡한 피부에 바르면 효과가 하나도 없겠죠. 물론 머리카락에 바르면 염색 효과는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는 과산화수소로 염색도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했다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노출되게 되면 환부가 좀 부어오르죠.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하얗게 부어오르는 그런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또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딱지가 이미 앉아 있거나 농이 꽉 차 있는 상태에는 효과가 덜하다. 그러니까 염증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약재지, 이게 증식기 단계에서는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거품이 나면 소독이 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 거품이 잘 나면 소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사용할 때는 응고된 피를 닦아낼 때 아주 효과적이죠, 여러분들. 과산화수소로 피가 막 묻어 있을 때, 피가 굳어 있을 때 그냥 물로 닦는 것보다 또는 알코올로 닦는 것보다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닦아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닦이는 걸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상처 치료하실 때 여러분들, 상처 치료에 쓰이는 핀셋이라든가 뭐 포셉 같은 거, 또 에디슨 포셉, 그 다음에 시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가산화수소를 부어갖고 소독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과산화수소 소독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반드시 이 카탈레이즈, 그러니까 혈액이나 조직액과 반응을 해야지만이 이 가산화수소, 분해효소, 활성산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소독 효과가 없다. 피는 닦기는 좋겠지만 소독 효과는 없다. 알코올에 담가놓은 것보다 훨씬 못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바로 클로르헥시딘. 여러분들 헥사메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치과에서 쓰는 각을 써보신 분 계시죠? 약간 분홍빛이 연하게 있죠. 아주 연한 분홍빛을 띤, 그것도 하나의 클로르헥시딘을 상당히 0.5% 미만으로 희석한 액이 바로 독성을 많이 줄여가지고 입안 가글 도하고 염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클로르헥시딘이고, 요즘에 응급실 드레싱카에 보면 약간 연한 분홍색으로 코튼볼들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4% 정도 진한 분홍색 하면 가장 효과적인 농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을 할 때는 이 정도, 그리고 어떤 걸 소독한다거나 멸균할 때 쓰는 것은 이 정도 4% 정도의 농도로 희석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일단은 알코올이라든가 이 요오두에 비해서 그람 음성 강균과 곰팡이의 효과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과 발현은 알코올보다는 좀 느리고 요오두보다는 좀 빠르고요.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긴 효과. 한번 발효하면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죠. 어느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열린 상처에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열린 상처 안 됩니다. 그리고 피부 소독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 내에서도 블러드 컬처 같은 검사 있죠. 혈액 배양을 하기 위해서 멸균시키고 소독하고 할 때, 예전에는 알코올로 닦고 포비돈 요오드로 닦고 이렇게 도포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체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 클로르헥시딘 한번 바르면 클리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심정맥 삭간술 같은 거 할 때도 어떻습니까? CV 캐스 잡을 때도 예전에는 다 알코올 포타딘 많이 썼죠. 지금은 클로르헥시딘으로 다 합니다. 클로르헥시딘이 훨씬 더 좋고 소독 효과도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술을 하기 전에 피부 소독은 요즘에 대부분 클로르헥시딘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노인 전문 응급처 치약 13주차 비대면 13주차 3교시 창상 처치와 드레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노인 환자분들도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다치셨을 때 이런 창상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할 점을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창상 세척은 굉장히 중요하다. 세척을 할 때는 세척량이라든가 압력 그리고 세척제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적어도 7에서 8 psi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려면 50cc 실린지에 19게이지 리드를 써서 분사해주고 1cm당 상처 1cm당 100ml 정도의 양이 적정하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독제제로 많이 사용하는 이 포비돈, 그리고 열린 상처에는 직접 바르는 것은 좀 안 좋아요. 요오드 염색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르고 나서 수분이 소요된다. 보통 1 내지 2분이에요. 1 내지 2분 정도가 소요되고 나서 소독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알코올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통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열린 상처에 직접 바르는 것은 금기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포비돈과 알코올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세척입니다.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해주면 열린 부분은 이리게이션을 해주고 열린 부분의 바깥쪽은 포비돈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산화수소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바깥쪽만 닦아주시고 덮어준다.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열린 부위 안쪽까지 막 포비돈을 넣어가지고 막 긁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드레싱 제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도 뭐 다 아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척을 하고 그리고 소독제를 사용해서 상처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을 덮어야겠죠. 그럴 때 이렇게 붙지 않는 비부착성 직물류가 있고, 그리고 또 밀폐형이면서 습윤을 유지해주는 드레싱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흔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생물학적인 드레싱, 그리고 향균 드레싱 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비부착성 직물류.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비부착성 직물류도 흡수가 잘 되는 드레싱이 있고 복합 드레싱이 있습니다. 흡수가 잘 되는 드레싱은 비부착이라는 것은 스스로 붙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대고 다시 한번 고정을 해줘야 되는, 플라스터가 됐건 아니면 EB 롤링이 됐건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꺼즈겠죠. 꺼즈. 여러분들 4x4 꺼즈 또는 좀 더 큰 뻥컴이라고 하는 꺼즈, 그리고 폼 제제, 폼, 그리고 알지네이트 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흡수가 좋겠죠. 흡수, 운두에서 나오는 삼춘물들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하고 흡수 양이 많으면 이제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복합 드레싱류는 이제 우리가 소수 드레싱과 친수 드레싱이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굉장히 친한 드레싱이 있고 또 물하고 별로 안 친한 드레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수 드레싱은 이제 창상을 폐쇄하는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름 제제 같은 거. 그리고 친수 드레싱은 삼출액을 배출하는 역할도 같이 있죠. 그래서 복합 드레싱은 이제 폐쇄 드레싱이긴 한데 완전히 창상을 폐쇄하는 드레싱이 있고, 그리고 삼출액을 배출을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드레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폼 재질. 이거는 이제 부착이 안 되죠. 부착이 안 되지만 삼출물 흡수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흡수성이 좋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매듭폼 또 큰 것도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조그만 것도 있고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30cm짜리 매듭폼도 있고 두께도 또 다양하죠. 2mm, 5mm, 10m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굴곡진 면에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 쿠션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하지만 불투명해 가지고 눈에는 잘 이 흡수된 어떤 용액이라든가 양을 확인할 수는 좀 없고 반드시 2차로 드레싱을 해서 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박을 다시 해줘야 된다.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피더미스 상처, 표층 상처에 좋다. 그러니까 상처가 좀 경미할 때 좋겠죠. 또 모더레이트한 상처, 부분층 손상이 있더라도 삼출액이 많을 때는 매듭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뻔한 자들도 우리가 매듭폼 많이 쓰죠. 그리고 봉합을 했다고 하면 봉합된 부위 위에 덮을 때는 매듭폼이 좋아요. 봉합된 부위 위로 듀오돔 같은 그런 하이드로겔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쓰게 되면 봉합 좀 더 안 좋겠죠. 상처가 아무는데 아무래도 상처가 아무는 동안만큼은 사실은 어때요? 너무 수분 작용이 또 없어야 됩니다. 상처를 봉합하기 전까지는 수분 작용, 그리고 봉합을 하고 나서 즉시는 약간 드라이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증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스티치아웃을 한 다음에는 또 수분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건조한 창상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마는 게 좋다. 이 부분은 가산화수로 소독하면 안 됩니다. 가산화수로 소독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메디폼이라는 게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런 폼 재질의 제품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필름 재질 있죠. 필름 재질. 이건 이제 밀착이 되죠. 밀착이. 우리가 흔히 테가덤이라고 들어보셨죠? 테가덤이라고 하는 비닐 필름 재질인데 이게 투명해서 좋은 건 뭐예요? 상처를 계속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운두에서 나오는 삼출물들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부착이 되기 때문에 2차 드레싱 없이 직접 접착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이렇게 간단한 슈처를 하고 나서 덮어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 이제 약간의 방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좋기도 하고, 또 우리 CV 캐스 같은 거 잡고 나서 그 부분을 소독한 다음에 이 테가덤을 많이 붙이죠. 자, 그리고 이게 반투과성이 있어요. 반투과성. 그래서 물은 방수가 되고요. 세균도 차단하는데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들은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거죠. 이런 O2라든가 CO2는 통과가 되고 물이라든가 세균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필름 재질을 많이 쓰죠. 그리고 한번 붙여놓으면 드레싱 교환을 자주 안 해줘도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까지 쭉 할 수 있고, 안에서 이제 우징이 심하다거나 삼출액이 많이 나오면 그때는 좀 이렇게 교체를 해주셔야겠지만, 안에 상처가 깨끗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굳이 여러 번 이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방수가 되니까 말 그대로 안에서 물이 차버리면 수분이 저류가 될 수가 있어요. 밖으로 못 나가니까 수분이 그대로 고여가지고 또 너무 많은 과다한 수분은 상처를 좀 무르게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점은 이 필름에 이걸 제거할 때 표피가 방리될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러지가 많이 유발되기도 하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1차적인 어떤 국소적인 조그만 화상이라든가 궤양을 덮을 때도 좋고, 삼출액이 많지 않은 상처들, 이렇게 작은 상처들, 그리고 카테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IV도 하고 붙여놓어도 좋겠죠. 그래서 이거 뭐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건 테가덤이라고 하죠. 테가덤, 뭐 옴니덤, 바이오클로시브 이런 약 제품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드로겔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겔은 이제 친수겔, 물하고 굉장히 친한 젤이에요, 젤. 그래서 우리가 반투명이고 진정작용이 있고 보습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에 들어붙지 않죠. 보습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분을 또 흡수하고, 그래서 이런 두오돔 크림, 이 젤을 그냥 상체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쪽에 2차적인 드레싱을 한다거나 필름 제제를 붙인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젤만 발라놓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2차 드레싱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드레싱을 교환을 좀 자주 해줘야 되는 불편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로겔이 발라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제 이 화상 실드, 번 실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바세린 꺼즈에 하이드로겔을 발라가지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친수계를 또 우리가 잘 응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진정되고 보습되기 때문에 온도가 이 하이드로겔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꾸준히 가면 어떻습니까? 가피가 형성이 안 되고 수분한 환경에서 힐링이 빨리 되고, 그리고 상처가 미적으로도 흉터가 적게 아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친수겔 중에 또 이제 이 듀오돔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듀오돔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점 빼고 뭐 여드름 자국이라든가 점 뺀 자국이라든가 이런데 동그랗게 오려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제품도 역시 이 하이드로겔이 발라져 있어요. 듀오돔이죠, 듀오돔. 그래서 듀오돔을 딱 붙여놓고 있으면 어떤 작용이 있느냐? 약간 살색으로 생겼죠. 안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붙여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막 삼출물들이 막 차게 되죠. 막 부풀어 오르고 하얗게 막 뭐가 막 농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온두에서 생기는 농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이드로겔이 분해되면서 수분 이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 듀오돔이 녹으면서 온두와 접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녹아요. 녹아 흐르면서 거기를 하이드로겔로 감싸게 되는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가 어때요? 딱지가 안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힐링이 잘 되는 효과를 보는 거죠. 또 듀오돔 같은 경우는 이제 점을 빼고 나서 붙여놓으면 상처가, 안 그러면 어때요? 딱지가 들어앉으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우징이 막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면 이게 농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이드로겔이 녹아서 지금 치유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유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삼출물이 많이 나왔다고, 농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자주 막 교환을 해주면 바보죠, 바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막 수분이 묻어가지고 뜯어지지 않는 이상은 붙여놓고 3일 됐건 4일이 됐건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더 힐링 효과가 좋아요. 이해되시죠? 듀오돔 사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물론 점 빼고 한 데는 계속 세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오려서 계속 붙여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
바디 쪽에 생긴 그런 운두는 굳이 자주 교환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드레싱 제제라든가 소독을 할 때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들을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누출을 피해 주셔야 돼요. 누출을 피하고, 그리고 통증을 조절해야 되고요. 또 피부의 물러짐을 예방하셔야 돼요. 이게 피부의 물러짐인지 아니면 적절한 수분 환경인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물러질 정도로 적시지면 안 돼요. 하지만 너무 드라이하게 말려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악취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브리망이라든가 이런 괴사된 조직도 있으면 이것들을 제거하고 드레싱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뭐 환자의 수능도 확보라든가 내재적인 어떤 요인도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상처에 수분을 유지하되 젖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수분을 유지하되 적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렵지만 이걸 우리가 잘 해내셔야지 운두 힐링, 그리고 위쪽으로 잘 운두가 리페어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어쩔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부목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까 부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대면 교육을 한 번도 못했고, 여러분들을 이제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다 못 보죠. 아마 기말고사 볼 때나 한번 여러분들 23일 좀 기말고사를 보는 것 같은데, 그때 돼서야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말고사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주관식으로 낼 생각이고요. 주관식으로 한 4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교재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온라인 영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했던 부분에서 다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노인 전문 응급 처치학이니까 일단은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노인 환자를 응급처치를 평가를 하고 어떤 응급처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뭔가 있었죠. 기억나실까요? 아마 노인 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할 때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영어 인식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체계가 있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려주기는 좀 힘들지만 그게 뭔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노인 환자 중에서도 외상 환자들 손상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또 중증 노인 손상 환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중증도를 분류해내고 스쿠프 앤 런을 할 것인지 플레이 앤 스테이 할 것인지 이렇게 쭉 살펴보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었죠. 하나의 프로토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 중증도를 분류해내는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떤 그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낼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노인 환자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심근경색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뭐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MI 환자들 그리고 심전도도 간단하게 선생님이 스테미에 관해서는 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심전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MI 심전도는 좀 볼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규맥 PPQT 기억나시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ST 엘리베이션, 그리고 그 로컬라이징을 해서 심전도를 보고 어느 쪽 심근경색을 이제 의심을 하면 그럴 때 또 주의해야 될 점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질환을 룰아웃하고 또는 인프레션을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서술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스트로크 환자들, 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좀 했는데, 뭐 병원 전 단계에서 이런 스케일을 낼 수 있는 신시내티라든가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어떤 프리아스피랄 스트로크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신시내티 거, 로스앤젤레스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접목해 가지고 요새 우리 한국형 신경학적인 스케일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렵나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은 주관식으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강의를 좀 더 들어보셔도 되고, 요약을 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도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뭐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드레싱 제제, 우리가 그 소독 제제 있죠. 소독 제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포비돈 요오드, 그리고 두 번째 알코올, 세 번째 가산화수소, 그리고 네 번째 클로르헥시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소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썸머리를 좀 해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